오늘 주제가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정기특께서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창출, 그다음 건강보험 재정 전략 뭐 이런 주제가 되고, 두 번째 이제 김원식 교수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진행구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도 이제 상당히 발제자가 여러 측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듣는 토론자께서 상당히 산만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중심으로 토론했는데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하도 다양하게 뭐 문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 IT 헬스에 대한 이야기,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 스마트 에이징 시티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다양하게 아마 토론하신 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은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아이디어도 있고 많은 그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건 지금 없다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김원식 교수께서는 주로 영리병원을 주제로 하면서 이제 그 산업 이제 비영리 병원과 공공병원과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영리병원의 어떤 수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모델도 제시하고 뭐 이런 이야기죠. 보면 상당히 그 김원식 교수가 전혀 없는 걸 갖고 이제 19세대가 영리병원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 수익 분석까지 하고 상당히 해를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의 산업화, 의료를 산업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언제 때 시작했는가 하면 와이스 때 시작됩니다. 1994년에 이제 와이스 정부에서 보건산업 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담당관 직급은 과장급을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름이 95년도에 이제 보성의 보건의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이 그에 관한 계기던데 이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알스 때 시작했던 게 DJ 돌아서 이제 신산업이라는 용어를 DJ 때 처음 씁니다. DJ 때 신산업 해가지고 일으킨다면서 그 중에 보면 영화, 애니메이션, 그간도 그중에 의료도 들어가면서 이제 신산업을 이제 일으킨다. 사실 DJ 때는 이 상당히 의욕을 보였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니까 외국 자본이 한국에 안 들어오는 제일 큰 이유를 이제 되는 게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면 뭐 의료 시설도 신경찬다. 그 다음에 교육도 신경한다. 그래서 이제 DJ가 직접 이제 진두지휘하다시피 기재부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외국 투자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소위 그 경제 자유구역입니까? 그걸 이제 만들고 경제 자유구역 안에서 병원은 영리병원 정도를 했었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외국 소위 투자자 내지 그다음 외국의 기술자 이런 사람들과 일할 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없도록 해야지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되지 않고 상당히 핵심적으로 대통령들 이야기했으나 실제 이제 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좌파들이 주변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이야기가 실행을 거의 못 간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역시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좌파들이 이제 또 가로막아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그 위에 뭐 이명박 정부 거치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의료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좌파들이 뭐들로 한다고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이래 뭐만 이야기 나오면 의료 민영화로 한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때부터 나온 의료 민영화가 소위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하는 그 괴담이나 의료 민영화 괴담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 괴담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이 운동권 좌파도 그렇고 어르게도 그렇고 이제는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나오면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건 어려 민영화 음모다. 예를 들어
최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원격의료 같으니까 원격의료 그거 사실 잘하면 의원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덕을 볼 수 있고 고령화 사역이 필요한 의원급에서 의사협회에서 그걸 또 내용을 잘 모르고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야 이거 자칫 우리가 피해볼 줄 못해가지고 의료 민영화하고 딱 낙인찍이 이렇게 정부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MB 때 그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는 또 뭐 좀 일해보려고 소위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의 여당이죠. 그 당시 야당이 반대하고 또 좌파들이 반대하고 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업을 꼼짝도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야 자기들이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야 이거 좀 필요한데 해가지고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다시 시정을 하니까 역시 둘러서고 있는 소위 좌파 진영들이 이것도 가늠하면서 결국 이야기는 그런 서비스 산업 발전법 하는데 의료에 대해서는 다 빼라. 그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의료 배우고 나면 좀 찐빵이 안고 판 찐빵 기억이 되는데 이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네. 이제 이런 게 지금 의료 산업화에 걸리는 그게 있는데 이와 똑같이 이제 걸리는 게 바로 영리한 문제죠. 이제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의료 민영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영리화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사실은 의료 산업을 하면 좋다는 것은 알면서도 꼼짝을 못해요. 사실 독일은 보면 우리보다 이 의료 산업에 대해서 좀 시야가 늦었습니다. 2010년 들어가지고 독일에서 이게 의료 산업의 비중이 독일의 자동차 산업 비중보다 더 큰데 이걸 의료를 굉장히 소비재 취급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그게 해서 이제 의료를 생산적인 측면 활용해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경제과 기술부에다가 이 보건산업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1994년도에 보건산업과 만드는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뒤에 2010년도에 이걸 만들었지만 독일은 의료산업이 굉장히 지금 진척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의료산업과 만들어 해도 우리처럼 의료 민영화된다니 뭐 이런 계담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두 가지 계담 때문에 전혀 못해 지금 이런 실정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토론은 이제 의료 산업을 둘러싼 규제 문제입니다. 또 영리병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 등등 이런 걸 아마 우리 토론자께서 좀 토론 주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하실 분들은 여기에 책자에 나온 대로 순서를 먼저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연구실장인 김윤경 선생님. 예. 그다음 두 번째 토론자는 인성정보 주식회사 인성정보의 이사비 김홍진 선생님. 세 번째 토론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장 유기정 선생님. 네 번째 토론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의 원장으로 계신 서진수 선생님. 마지막 토론은 가톨릭 의과대학 예방학 교수로 계시는 신실 선생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 시간 우리가 4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4시 25분 시작하니까 토론을 10분씩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8분 정도 해서 다음에 좀 할게요. 시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김용희 선생님. 시리적 변화 요구에 주목하여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제주 경제학회와 한반도 청소년재단 그리고 국가의료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앞선 주제 발표 주목호 재성 주임 교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서는 이 부분에 전문가이신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전문 분야를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의료산업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규제 완화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일까 합니다. 사실 이미 많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공정화속도 세계 1위 국가로 올해
고령화 산업에 진입 이후에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양 부담의 증가 및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는 의료 수요의 증가를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총 인구는 2032년에 정점에 이르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체계 개편으로 국가재정 부담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많은 설명을 들으셔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는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업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뛰어넘어 서비스업, 공유 경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주요 기술로는 AI, IoT, 로봇, 3D 프린팅, 바이오, 데이터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기술을 누가 보유하느냐, 기관이나 국가의 승자 독식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 진보 외에도 고령화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의료산업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현실화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전문가 설문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전문 기술 중에 5년 내에는 휴대의료 전문기기, 그리고 IoT, 3D 프린팅, 유전 분석 등이 가장 널리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5년 내에는 원격의료, 병원 디자인, 정밀의료, 나노, 인공장기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각각의 시대 중에 가장 5번째, 그러니까 탑5의 기술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 기술들인데요. 이 외에도 VR, 그리고 디자인 악기 등의 다양한 형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기술들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규제일 것입니다. 사실 이 동일한 선문문 조사에서 헬스케어 산업의 장벽으로 규제 환경, 윤리 이슈, 투자, 기술적 한계 등을 각각의 국가의 설문을 또한 하였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은 윤리 이슈에 이어서 규제 환경이 2번째로 높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한중일을 꼽을 수 있겠지만 중국과 일본은 현재 원격으로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산업의 특수성, 앞서 말씀하셨듯이 논란으로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기존에 갖고 있던 시민사회나 아니면 기존의 기관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인식이 두터운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의료를 농업과 마찬가지로 규제 환경이 강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방 규제로 지칭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존 정부에서부터 의료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의료산업 활성화 법안을 추진하였지만 의료 영리화 또는 공공성 침해 논란으로 법제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좌상 교수님이나 앞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의 3대 정책 기조 중에 하나인 혁신성장이 다시 강조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 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이 다시 논의되며 쟁점인 의료 분야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 프리존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으나 상임위에서 협의가 불발이 되었는데요.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협에서는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나 지금 입장으로서는 보건의료를 제어하는 것이 기본 의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발의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이지만 이 반발로 법원이 처리가 무산되고 있는 법이고 두 번째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다시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구내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힐 것을 권고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같은 환경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제발표 1에서 말씀하신 다양한 산업적, 신산업적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행 규제로는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특히 말씀하셨던 원격으로 센서 애플리케이션 등의 이러한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의 범위의 확대라는 의의가 존재하지만 그에 비해 영리화나 공공화라는 측면에 조금은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한 규제가 과잉으로 되어 있는 규제도 문제이지만 규제가 미비하여 벤처 또는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와 같은 규제 개혁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건강 라이프 컴파스라는 중소기업이라는 벤처기업이 그 자기 체열을 직접을 해서 그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이것이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결과와 그 정부 측 의견을 받아 이 도입을 다시 서비스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 도입한 점포들이 80개에서 1,400개로 늘어나는 등 이러한 규제 미비들을 마련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 산업은 취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의 전망으로는 2016년부터 30년까지 취업자 수가 67만 명으로 전망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만약에 적용할 경우에는 7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반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다양한 규제 완화 법안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가장 기반은 앞서 말씀하신 그 발표자 교수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격 의료나 영리병원 이런 것들의 그 영리성은 앞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그 단어의 정확성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의 가장 큰 명제는 원 사이즈 더즈 낫 핏 올입니다. 하나의 정확한 바람직한 지배 구조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다라는 인식으로 함께 이 의료기관 역시 의료기관의 지배 구조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먼저 이 단체물을 좀 준비해서 그 핵심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거는 의료 서비스 쪽으로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현재 지금 규제가 이렇게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창업해서 너무나 많이 망하고 이 피해를 일으키는 곳이 이 의료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의료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들어와서 왜 규제가 이렇게 심하냐라고 불평만 하고 결국 그러고 이제 돈 다 날리고 접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의료 분야의 이 벤처들의 의료 기기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IT 쪽에 하신 분들이 최근 한 20년 사이에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IT하고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쪽 헬스케어 쪽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한 20년 정도 많은 시도들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그거 왜 하시냐, 3년 내로 잘리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 이유는 헬스케어 산업은 기본적으로 롱텀 비즈니스고요. 8년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일단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바이오 시장에 이제 돈이 몰리니까 바이오 쪽은 그래도 글로벌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는 제일 큰 게 이제 그 메디슨이었는데 이제 삼성이죠. 그런데 그 삼성 메디슨의 전체 매출이 중국 가면 20위 안에도 못 듭니다. 경쟁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세계 시장을 갈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와 힘을 버틸 수 있는 데가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의료 산업에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상에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이 정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이 작다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되게 애매해서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글로벌 시스템, 글로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선진국 시스템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시스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레퍼런스가 절대로 그 시장에서 레퍼런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 뭐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스마트 헬스케어 업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레퍼런스는 해외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 진료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대학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 환자 진료를 얼마나 하세요? 30초입니다. 데이터 이거 다 삭기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해외 가서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밑바닥에 깔고 있는 의료기기나 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솔루션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원격 의료가 특히 또 산업과 관련해서 산업 규제에 대표적으로 자꾸 이야기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원격 의료는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 그렇게 맞는 모델도 아니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 업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규제가 바뀐다고 해서 해외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으로 클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1%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물론 한 15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가능성이 약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가 오픈되는 순간 거의 100% 중국, 인도 회사들이 먹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설담은 없어요. 그런 현실을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좀 봐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 프레임에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경쟁력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 산업 생태계가 돌아가려면 보험 시스템도 맞아야 되고 시장 규모도 맞아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화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참 많은데 우리는 그 핵심적인 세 가지 중에서 그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후진국에 가서 좀 해볼 수 있는 거, 부가가치가 별로 높지 않은 그런 분야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빼놓고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의료 산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찾아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그 규제 중에서 빨리 협파해야 되는 게 이 영리법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당연지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레퍼런스도 확보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 되게 이 섬처럼 돼 있는 이 갈라파고스 이상의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의료기관, 해외 보험, 해외 기업과 적극적으로 코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그나마 우리나라의 나머지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게 이 시스템적 장벽.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돼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빅데이터다, 뭐 스마트 헬스케어다, 뭐 정밀의료다 해가지고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국가 R&D 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내부적인 요청에 의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제가 좀 이렇게 뭐 자리에 나오면 좀 세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만 또 그래도 되는 게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볼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국내 의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눈치 봐야 될 때가 좀 많거든요. 저도 뭐 의료 쪽에 지금 규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오신 분한테도 그래요. 규제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신 기업분들 오시면 그런 규제는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 돈 들여서 이런 프로세스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오히려 설득해 드립니다. 근데 그 돈 마련해서 하실 계획 있으시냐? 그거 없으시면 헬스케어 비즈니스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뭐고 진짜 경쟁력 있는 게 뭔지를 좀 깊게 고민하고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규제보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충희 위원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영희병원이나 기업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몇 달 전에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정희택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의료산업 어떻게 핵심 특별 전략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내용 참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잘 이해를 했고 공부가 많이 됐다는 말씀인데 김원식 교수님은 지배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영리병원 쪽에 많은 방대한 자를 근거로 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사회자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아주 자료를 갖다가 방대한 자료를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항상 공부하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듣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 또 의료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게 들어보니까 관련 의료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한편으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시니까 조금 이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오늘 얘기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과 그다음에 업계의료 진료 부분에 대해서 좀 좁혀서 얘기한다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접근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게 의료보건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게 의료산업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이게 경제의 활성화도 되고 고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의료산업의 어떤 그 방향성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 의료 투자개발 의료 법인이라든가 업계 의료 진료는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야 어느 산업이든 좀 경쟁이 있어야 그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굉장히 제약적이어서 성장을 갖다가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규제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규제를 해서 얻는 이익과 가치가 있고 규제를 풀어서 얻는 이익과 가치가 있는데, 그런 가치의 어떤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료산업 발전 분야에 있어서 결국 이런 가치 충돌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어서 참 어렵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영리 병원 설립하고 이런 공격의료 서비스가 참 여러 과정에서 주장도 많이 되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의료에 반대하고 또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현 여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어서 그런 걸 어떻게 그 시각을 바꿔내냐 하는 부분인데 참 어렵다는 부분이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접근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영리병원의 부분인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우리 김원식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 이게 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국 이 투자기반형 의료법인의 설립이 결국은 그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이것이 경제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의 히든 마켓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빨리 허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산업의 생산 유발 계수라는 것이 서비스 산업보다도 훨씬 다른 서비스 산업보다도 높기 때문에 보면 생산 유발 계수가 1.92 정도가 되고 서비스 전반은 2.75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열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또 취업 유발 계수도 보면 14.7%, 14.7명이 되는데 제조업 한 8.6명이니까 2배 약간 모자라는. 그래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또 OECD 평균을 비교해 보니까 보건의료 종사자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십만 명이 부족하다는 예전에 국회 조사처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하여튼 이 분야에 조금 규제를 풀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되면 고용 창출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건강보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도 사실 어려운 부분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걸 풀어준다 그러면은 건강보험의 재정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 보험 사업도 연관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 공공의료가 무너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당연 지정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영리 병원에 대한 허용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설계만 좀 잘한다 그러면 그런 걱정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업교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이게 우리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질병 관리의 어떤 향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대상이 한 830명이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90세가 넘으셔서 가끔 병원 가려고 하고 모시고 가려고 굉장히 불편하고 가족들이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무조건 허용만 된다면 모두 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국민 건강관리에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체적 약자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말은 신체적, 장소적 제약을 갖고 있는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 이제 그 원격의료 서비스가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 연관 산업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일자리 창출 부분도 역시 이 부분이 연관해서 발전하게 되면 여러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고령화라든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연관해서 잘 설계만 잘 한다 그러면은 의료보험 건강보험 체계도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뭐 건의도 했고 이런 부분은 국회라든가 이런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의료산업 규제와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현 정부 내에서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과연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거의 그럴 확률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얼마 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이제 그 다음 과제로 그 인공지능 의사로 도입된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특히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가 첫 번째로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많은 그 백데이터로 그 가슴 사진 촬영본을 갖고 있으면 새로 찍는 사람을 비교해서 정상이다 아니다 구분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희귀 질환을 밝혀내고 한 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상이다 아니다 구분해내고 비정상인 아주 소수에 대해서만 아직도 그 휴먼 그 리소스를 갖고 디텍션 해내고 하면 굉장히 이게 효율성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까운 미래고요. 방사의사뿐만 아니라 방사선사도 이제 환자가 일정한 규격하에 테이블에 누우면 어디 찍으라는 오더에 따라서 기계가 찾아다니면서 엑스를 찍고 영상 콜렉션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AI 웨이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영업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의뢰를 돈 받고 의뢰를 받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벌써 이게 1억 명 이상의 그 시장 규모로 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지만 어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거친다면 저희 나라 소비자도 그쪽에 뭐 시장 가격이 맞는다든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그쪽에다가 요구해서 의약품 배달을 국제 택배로 받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뭐 많이들 얘기하시고 계시지만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은 저는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형외과 중에서 발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족부를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발 의사로서는 거의 1세대에 해당합니다. 저보다 위에 분이 거의 한두 분, 한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회장을 다 역임하고 원로급 저희 분야에서는 속합니다.
근데 그 저희 분야의 가장 탑 저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저널이 있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컨트리뷰팅 하는 그 컨트리, 그 저널 컨트리뷰팅 하는 컨트리가 1위 미국이고 저희 나라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에 놀라운 그 성과를 얻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가 좀 잘 찾아지면 이게 산업화로 연결돼서 우리나라의 그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쉽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인성정보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일자리위원회 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도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대통령께 또 그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끌고 가겠다는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계속 좀 드는 느낌이 제목나열식이에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 얼마 전에 출산 주도 정책이라는 용어 때문에 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만 프랑스에서도 인구 감소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고 출산할 때마다 돈도 줘보고 교육도 지원해주고 오만 짓을 다 했는데 프랑스에서 인구 감소를 조금 막고 그 커브를 올리는데 훗날에 봐서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이 동거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 애 낳고 하면 교육이나 여러 가지 복지의 불이익을 다 없애고 그 사람들도 그냥 떳떳하게 살 수 있게.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 정책과 이런 것은 우리가 바람이나 우리의 상식하고 틀리게 이 디테일이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논의가 풀어지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그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이규식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소아병적인 자세들, 영리병원이라든지 의료 산업의 산자만 나오면 거의 뒤집어지고 이 판을 깨고 우리는 더 이상 논의 안 하겠다 나가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바래건대는 적어도 이런 논의의 물꼬는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잘할 수 없겠지만 잘할 수 있는 핵심 분야 정도를 찾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테스트베드로서 정말 작은 분야에서라도 실행이 되고 피드백을 좀 받아야지 이게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시간에 국회에서 토론이 있습니다. 문케어 시행 상황하에서 건보재정 건전성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런 주제로 지금 토론이 있으면 좀 이거랑 겹쳐서 제가 좀 사실은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시행할 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금 걱정이 좀 대식이 되는지 어떤지 그런 주제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국가에 의해서 공급과 소비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무한 상태에서 이뤄냈다는 문명이 좀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의료의 수요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 국민의 요구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 어떤 불만과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면 모든 책임을 사실 정부가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공급 주체들은 민간이 95%다 보니까 민간한테 이제 떠넘기는 형식의 좀 비겁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생기면 검사해라 이런 거를 각종 인증이라든지 평가 제도에서 가산을 주겠다는 식으로 올가미를 매서 민간 병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예봉을 좀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비겁하다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의료계라는 것이 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애초에도 아주 박한데 이런 각종 떠넘기기가 계속되면서 굉장히 좀 한계상으로 좀 몰리고 있다.
그래서 그 의료 이런 것들을 풀고 여러 가지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에 우리가 발맞추는 데 있어서 영리법인이라는 건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나 제 결론은 영리법원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것인가에 있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공공병원 자체가 거의 기능을 못하지만 그 공공병원도 민간병원과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기능 그 경쟁력을 잃으면 국가가 지원해줘서 다시 또 민간병원의 그 경쟁 우위에 서도록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하에서 영리병원이 일부 병원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공병원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 건보 재정하에 들어있는 병원들하고 경쟁력에서 그쪽이 뒤진다면 뭔가 지원책이나 또 아까 김원식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쪽에 강제 보험돼 있기 때문에 돈은 이쪽에 내면서 이쪽에 지급받고 그러면 소비자는 적어들어서 이쪽에 더 높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고 해서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지만 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어떤 논의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추후 더 활발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철 교수. 안녕하세요. 토트리그과장의 신희철입니다. 두 분 발제 너무 새로운 시각에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답답한 분야에 대한 심정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세미나의 주제가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산업혁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고요. 이제 모든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분야에 산업적 마인드를 강하게 거부하는 정서적 반발 이것 때문에 저도 좀 힘들지 않느냐, 정면 대결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몇 가지 좀 분리해서 생각하고 우회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산업화하고 영리병원을 굳이 연결 안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기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술 변화나 이런 부분은 꼭 병원에서 구현하지 않고 혹은 병원에서 구현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 이외에서 구현되는 건강기술 분야로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화를 굳이 우리가 원한다면 병원 플레이그라운드를 떠나서 하는 접근도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 반발적 정서 이것을 완화하는 건 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법적 규제로 강제화하게 되면 또 막 들어놓아서 반발하게 되는 일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좀 우회하는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현재 그 기존 의료의 치료 효과성이 만성질병 때문에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치료 효과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나가면 제공자가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치료 효과가 입증됐는데 그걸 거부할 입지는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리병원이나 산업화 쪽에 얘기를 집중하는 것보다 신기술, 아까 예로 여러 가지 얘기 드시는 곳은 치료제, 이중장기 유전자 치료 등등의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쪽에 역량을 좀 집중시키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하나의 접근은 좀 더 쉬운 접근 같은데요. 지금 결국 영리병원의 접근을 반대하는 주된 전략이 취약계층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의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살려주는 기술 쪽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령 친화 사업에 있어서 요즘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곧 되는데 많은 노령 인구가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다. 그럼 그 그룹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장애인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그룹도 취약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3D 프린팅하고 AI를 이용해가지고 저도 연구하다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 좀 비싸긴 하지만 대략 보편적인 비용으로 사지절단은 거의 정상 기술을 회복하는 그 3D 프린팅하고 그런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맹인도 그 AI를 통해서 지팡이를 집어가지고 도로를 보듯이 걸어가는 그런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 기술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을 복귀시켜주는 쪽에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이건 뭐 취약계층 위한 기술이지 취약계층을 이제 억압하는 그런 산업화가 아니다라는 측면을 하시고 또 여성도 지금 여성의 권한이 신장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을 특별히 또 올려줄 수 있는 기술을 또 많이 부각을 시키면 이것이 오히려 우회하는 틈새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정면 충돌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오늘 뭐 두 분 발제는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 특히 이제 정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 좀 감명 깊은 부분이 있는데 건강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의 대립과 단절이라는 상당히 여러 가지 표현력이 좋은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동안 의료 서비스를 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민이 건강하게 살면서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를 수출 모델을 할 것. 이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감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한 1분만 더 말씀드리면 김원식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 지금 상당히 영리병원에 대한 접근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또 요구 개편 요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생각에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두고 의료 전달 체계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뭐 서비스를 개발해서 또 행위별 수가를 더 주기 이전에 그래서 이걸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현재 그 개방병원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참여 병원 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건행정학회에서 발표 내용을 보니까 참여 병원 수는 떨어지는데 청구 건수는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공한 병원들이 계속 더 많이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성공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의원급 의료기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코디네이션 서비스 인적 코디네이션 플러스 법률적 코디네이션 플러스 이런 것을 해주는 MSO,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르가니제이션을 많이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가 영리 구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접근도 하나의 또 다른 틈새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 마치겠습니다.